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알랭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로 존재와 사건은 끝나는데 오늘의 다루어질 소제목은 진리와 주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을 다룸으로써 오늘 강좌를 통하여 알랭 바디우의 사유를 진리와 사건에 대한 강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는 이 개념, 독특한 개념이죠, 그죠? 진리를 전부 다 포스트 모던적 사유는 거부하고, 그죠? 그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바디우 역시 이 진리의 개념, 철학에서 중요한 이 하이데거가 바꾸어 놓았던 그 진리는 결코 실체로서, 그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새로 해석해야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그죠? 나타나는.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이미 존재하지만, 그죠? 존재하지만, 그것이 현재 나의 진리로서 열어 밝혀지려고 하면은 나에 의하여 나의 현존재에 거기에 있음으로부터 새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 알레테이아는 언제나 플라톤의 동굴에 숨어서 있는 게 아니라 바깥을 보면서 나가야 되지만, 그 진리는 영원한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 의하여 나의 거기에 있음, 나의 시간과 공간에서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바디우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우 역시도 이러한 진리 개념은 포스트 모던적인 사유에 있겠죠. 그러나 하이데거와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바디우는 나갑니다. 바디우는 진리, 불어로 르브레라고 하는데, 르브레는 진리, 사실, 그 다음에 참된 것,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개념과 르베리디크라고 하는 형용사의 명사적 관사를 붙여서 명사적으로 사용하는 참다운 것과 구분하면서 진리라는 이 말을 바디우는 자기 방식의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베리디크는 지식에 가까운 거예요. 지식은 첫 번째, 두 번째 강좌에서도 했듯이 언제나 일자화, 상황화 속에서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의 통제에 의하여 상황 상태에서 재구조화, 재일자화 속에서 드러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언제나 지식을 지배합니다. 지식을 갖고 이 존재를 규정함으로써, 그죠? 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존재들을 구분하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지배 권력을 옹호하는 그러한 국가는 언제나 지식을, 그래서 모든 국가 아래에는 그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인들이 학위도 국가를 위해서 쓰고, 코미디죠. 이런 게 무슨 지식인입니까? 이런 자들이. 안 그런 대가들도 많지만은, 그런 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얘도 나중에 뭐, 그런 인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면, 삶을 새롭게 모색해야 되겠죠, 철학자. 그래서, 르베리디크는 국가의 지식체계, 그 다음에 일자화, 재구조화, 재일자화에서 사용되고 국가가 이용하는 그런 지식체계,
언제나 사건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상황과 상황 상태의 연결상 세 번째 모델인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모델이 뭐예요, 여러분? 어제 강좌 들었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첫 번째 모델이 자연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죠? 그런 모델이었고, 두 번째가 국가가 관리하는, 엑스크루아상스, 돌출의 모델이었고, 첫 번째가 노르말리떼죠, 그죠? 평범성, 규범성의 모델이었고, 세 번째 모델이 바로 역사적인 것, 그죠? 역사적인 것을 주도하는, 상황과 상황 상태의 연결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세 번째 모델에 의하여 비로소 역사적인 게 나타나고, 그죠? 이 역사적인 것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모델은 결코 국가의, 그죠? 국가의 그러한 통제, 국가의 어떤 그러한 지식 체계에 저항하고, 국가가 자기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석하는 그러한 상황 상태, 그러니까 최초의 구조화 속에 들어오지 않는 순수 존재로서의 존재.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비일관적 다수, 이거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이러한 자들을, 부분 집합들을 통제하고, 그죠? 비일관적 다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관리하잖아, 그죠? 이 과정에서 지식이 나오는, 지식은 그러니까 언제나 이미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존재로서 언제나 이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르 베리디크는 분류와 체계를 통하여 이미 상황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상황이 그것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는 르브레는 르 베리디크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르 베리디크는 국가의 통제 속에서 들어가 있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지식 체계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거고, 바디유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는 언제나 이러한 유적 존재에,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는 세 번째 역사적 모델, 그게 뭐예요? 싱귤라리떼죠, 그죠? 그러니까 단독성을 갖고, 역사적인 것을 인식하면서 국가의 통제와 상황 상태의 어떤 하나로 셈하기, 일자화하기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역사적 싱귤라리떼에 속하는 그러한 비일관적 다수에게서 나타나는. 그래, 사실은 사건은 매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건은. 맞죠? 사건은 매일 일어나. 예도가 지금 강조하고 걸어가는 것도 사건이야. 그런데 이게 역사적 사건이냐? 그건 다른 문제죠, 여러분. 사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는 이 사건을 무효화시키고, 이러한, 그 다음에 여기에 포섭되지 않으려고 하는 비일관적 다수는 언제나 이러한 사건의 이름을 부여하는, 그런 자들로서 그 이름 부여가 바로 최초의, 그죠? 최초의 개입입니다. 실천이야. 이 개입은 뭐예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이름이 부여되지 않아, 사건은.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이름을 부여하고, 그죠? 여기에 대하여 상황을 집어넣어서, 그 사건을 맥락화시키는, 그러나 국가의 맥락화에는 저항하는, 이러한
이러한 맥락과 사건의 상황을 집어넣는, 그래서 둘은 원래 결정 불가능한 거지만 이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단을 통하여 거기에 이름 부여 노미나시옹을 주는 이런 자들을 에게 사건은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거. 거기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진리는 이미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베리디크지 불회가 아니야. 불회는 철저히, 진리는 철저히 이러한 국가의 통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다수지만은 이 다수는 뭐죠? 비일관적 다수야. 물티플 인공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비일관적 다수라고 하는 건 국가에게 들어가. 그 이들에게서 사건은 진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한번 봐봐. 파리 코민이나 프랑스 혁명이나 한국의 촛불혁명. 여러분, 촛불혁명이 처음에 일어날 때 그걸 혁명으로 보는 자가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 프랑스 혁명을 봅시다. 그거는 인류 역사에서 또 다른 전환점, 그죠?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는 한국의 혁명도 위대했지만은 여러분, 한국의 차라리 동학혁명이라든지 그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미친 인간들의 범법자들이라고 국가는 생각을 하잖아. 범법자요? 기존 질서를 흔드는 미친 새끼들이고 미친 인간들이다. 이래 보는 거잖아. 그죠? 이게 바로 국가의 해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분류는 베리디크지 불회가 아니야. 그래서 모든 사건은 최초의 이름을 부여해. 그 사건은 혁명적 사건입니다. 혁명적 사건의 이름을 부여하는 최초의 이런 이름 부여, 노미나시옹을 개입이라, 엔테르방시옹이라 그랬고, 이 개입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주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체는 미리 있는 게 아니야. 주체는 사건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여러분. 주체는 결코 미리 있는 게 아니라 사건에 의하여 드러나는 그 진리. 그러니까 엉게트가 뭐예요? 앙게이트란 뜻인데, 엉게트가 바디유의 용어에서 탐구, 조사, 어떤 사람은 탐색이라 그러기도 해. 이 탐구와 조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탐구와 조사는 뭔가 하면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지배적 상황 속에, 상황 상태나 상황 속에서 이미 그 이데올로기에 붙잡혀 있는 그런 집단들의 부분 집단들이 있겠죠. 집단들 안에 이러한 부분 집합 안에서의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원소들이 있겠죠. 이런 원소들, 이거 사람이라 그래도 되고 지식 체계라고 생각해도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집합과 그 다음에 사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관적 다수와 비일관적 다수를 나누고 거기에 대하여 사건의 이름 부여를 하는 게 바로 탐색이야, 여러분. 탐구야. 엉게트야. 그러니까 엉게트는 딴 게 아니라 이런 탐구 자체, 탐구를 통하여 기존 질서 안에 있는 다수인지 아니면은 사건과 접속되어 있는 다수인지, 그러니까 사건과의 접속과 비접속의 구분을 하는 게 바로 엉게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건과 연결해서
나타나는 그게 바로 탐구요, 조사야. 그러니까 탐구와 조사는 주체에, 그러니까 사건을 통하여 이름 부여해서 진리가 드러나고 그 진리를 끊임없는 실천 운동을 통하여, 그게 개입입니다. 개입이 일어나면 이 사건에 대한 충성심이, 어제 예도가 했죠, 피델리테가 생기고, 이 피델리테를 통하여 탐구 과정이 일어나. 이 탐구는 끊임없이 사건에 접속된 다수와 사건에 접속되지 않는 다수를 구분함으로써 국가의 상황 상태와 그 다음에 사건의 혁명적 특성을 끊임없이 변별하는 그런 과정이야. 이게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혁명적 주체의 실천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진리는 뭐야? 진리는 언제나 하이데거와 같이 그렇게 미리 있었던 것, 우리의 영혼 속에 있었던 것을 아남네시스를 통하여, 그죠? 기억을 통하여, 상기를 통하여 우리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야. 바디유한테서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야. 진리는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이 새로운 거, 여기서 제가 볼 때 사도 바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제도가 강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그러니까 지식 체계가 있어. 국가가 관리하는 그러한 지식 체계가 있어. 지식 체계가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이 지식 체계는 그 사건을 자기 방식대로 규정해. 범법자들이다, 폭도들이 미친 지랄을 했다, 이렇게 규정해. 그런데 진리와 상황을 집어넣어서 진리를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상황 속에 자리매김하도록 강요한다, 몰아붙인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불어로 짐승을 몰아대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포흐사조라 그래요. 이 포흐사조는 강제적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발생하면, 사건과 함께 발생하면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식체계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는 매 순간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에 있는 이 지식체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진리의 사건을 언제나 배제시키고 이해도 못해. 이해가 돼요? 이해도 못하고 이 지식체계에 봉사하는 자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상태든, 여러분들 국가체계 안에 다 살아가잖아. 그게 국가체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자들 중에서 특정 존재자들이, 특정 다수가 이 사건을 국가의 해석과는, 국가의 지식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언제나 새로운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이 진리는, 그죠? 이러한 국가가 해석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자들, 비일관적 다수에 의하여 이것에 이름을 부여하는 이 개입의 과정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이 개입을 통하여 관여라 그러죠. 관여. 때려 봤어요. 관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죠? 관여 속에서 비로소 사건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끊임없는 탐구의 과정, 양자를 구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비로소 이 진리는 특정 상황에 지식으로서 인정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알랭 바디유는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전미래 시제 알죠, 여러분? 전미래 시제가 뭐야, 여러분? 전미래 시제는 딴 게 아니라 이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사건이 특정한 관점에서 진리 사건이 성공을 거두어서 지식체계 안으로 포섭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현재 시제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의 진리 사건의 충성을 통하여 끊임없는 개입의 실천은 언제나 전미래적인 사건이야. 그러니까 주체는 언제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독특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체는, 진리는 확실한 게 아니야. 여러분, 사건의 진리는 단지 최초의 개입을 통하여 이름을 붙이지만 그 이름 부여가 똥이 될 수도 있어. 언제나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프랑스 혁명이 제일 좋아. 프랑스 혁명, 레닌의 혁명, 이런 혁명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비일관적 다수, 국가의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비일관적 다수에 의하여, 이들이 주체죠. 주체야. 왜? 그 사건에 충실하니까. 이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그 사건이 국가의 지배적 지식체계와 진리가 아니라 지식체계와 그 상황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이 과정에서 주체는 최초의 이름 부여. 이건 프랑스 시민혁명이다. 이 최초의 이름 부여. 구테타도 아니요. 이것은, 잡놈들이 모여서 일으킨 폭력이 아니다. 이거는, 기존 질서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억압했던 그러한 억압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요. 이것은 결코, 그래서 시민들의 정의로운 혁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부여가 성공하느냐? 기존 질서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이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 우스운 집단이 아니에요, 그 집단이.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요즘 뭐라 그래? 모든 것을 돈으로 미친 인간이죠. 돈으로 계산해서 지네들이 우리나라 들어온 게 무슨, 돈을 받고 그걸 계산을 해가 들어왔나? 지네들의 유익이 있는 거지. 정말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고 확실한 진리다. 이게 아니라고. 이건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 주체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이 개입의 과정에, 실천적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체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어. 그것이 지식체계에서 영원히 알려질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은 뭐야? 1789년도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출발점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은 혁명이다. 위대한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었던, 니체도 그러잖아. 예수 이후에 최초의 기존 질서를 뒤집은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라 그러잖아, 여러분. 물론 노예 도덕에 속하지만, 이런 분류에 저는 니체의 말을 신봉하는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니체의 사유를 우리가 배울 게 많잖아, 그죠? 그건 그까지만 하고. 그래서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요. 그 이유는 이 진리 사건이 확실한,
진리다. 그래서 이게 확실성 안에서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주체는 진리를 모릅니다. 바디우한테서는 그래요. 주체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단지 확신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디우의 사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야. 여러분, 바울과 같이 믿을 뿐이야. 그러나 그 결과는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성공을 미리 보는 거야. 야, 정말 이 바디우의 철학에서 기독교적 믿음의 개념이 여러분, 주체 개념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전 미래적 시제 안에서, 이 믿음의 과정 안에서, 개입하고 실천하는 거야.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 단지 확신할 뿐이야. 이게 바로 바디우의, 수동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모든 이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주체가 될 수 있어. 아니면 한 놈도 안 되고 한 놈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주체는 나중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숫자로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국가의 상황 상태 아래서도 이것은 지식으로, 이 진리 사건은 지식의 체계 안으로 포섭되어 인정되는 거야. 이러한 인정을 위하여 끊임없는 주체들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지, 바디우의 철학이. 그죠? 확실히 들어오죠, 오늘 강좌를 들으면. 그러니까 진리는 뭐죠? 사실 기존 질서에서 보면은, 상황 상태에서 보면은 진리는 매우 작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기존 질서의 힘이 커, 진리의 힘이 커. 지식의 힘이 커, 진리의 힘이 커. 지식의 힘이 크다고, 그건 말이라고 해요, 그거를. 진리는 부분 사건이야, 여러분. 그런데 지식의 체계는 전체라고 보면 돼. 국가가 통제하는데 거기를 누가 이겨, 여러분.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라니까. 이 지식의 분류 체계 안에 포섭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 사건은 이름이 없어. 그래서 최초의 이름 부여, 국가의 이러한 지식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소수나 다수에 의해, 특정 집단에 의해, 특정 부분 집합에 의하여 이것이 확정이 된다. 이것을, 신앙을 갖고 이 사건을 명명을 해. 노미나시옹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 사건이 비로소 이름을 획득해. 이게 개입이야. 그래, 개입은 한 번으로 안 돼.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충성심이 나오고, 그 충성심과 탐구의 과정이 바로 주체의 실천의 과정이요. 이 사건의 이름 부여를 출발점으로 해서 진리와 주체가 함께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러한 주체 개념이라고. 그래서 주체는 인격적인 개념도 아니고, 주체는 또한 실체적 개념도 아니야. 오히려 주체는 단지 사건이 만들어내는 진리 효과일 뿐이에요. 이해가 돼, 이제? 이게 바로 바디우의 사유에서 아주 독특한, 탁월한, 그러한 바디우만의 그러한 윤리학도 들어있고, 정치학도 들어있고, 사회철학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바디우는 주체 개념을 이야기하고,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후사건적 주체, 그 다음에 어쨌든 언어를 통하여 이 사건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 주체는 국가의 상황 상태에 속해 있으면서 상황에 속해 있는 자들이, 맞죠? 여러분, 상황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어? 단지 국가의 일자화에 저항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자들에 의하여 최초의 개입에서 이름 부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끊임없는 실천을 통하여 특정한 전 미래의 시제에서,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혁명이다, 확실한 혁명이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혁명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죠. 맞잖아. 레닌이 혁명을 할 때 믿음이 없이 혁명의 성공을 거두었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죠. 특히 종교적 믿음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결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현실성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역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은 전부 다 가짜야,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역사성 안에서, 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하고 싶어, 나중에. 주일날에는. 이 역사성, 이 현실성, 여기에서 견뎌내고, 고통을 견디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 현실성에 직면하지 않는 믿음은 전부 다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에 대한 신앙이든, 그것이 신에 대한 신앙이든, 그것이 인류의 그러한 휴머니즘에 대한 신앙이든, 모든 신앙은 현실성과 관련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뭐죠? 신앙이 뭐야? 신앙은 현실의 한쪽 발을 디디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학에서 바디유가 독특하게 자기의 주체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신을 안 믿는 자도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희망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희망이 언제나 현실성 안에 발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견디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는, 나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그걸 상징하지 않겠어요? 이 현실성, 이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 이 역사성을 받아들이는 것, 겟세마네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현실성 안에서, 종교인이라면 신의 뜻을 찾는 것. 도피는 신앙이 아니에요. 도피는 결코,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든, 진리가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도 같이 갑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주체는 신앙을 가진 주체. 이 진리는 부분적인 것이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끊임없는, 개입의 실천, 충성심을 갖고 탐구의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는 실천을 통하여, 그죠? 비로소 이 작은 부분의 진리가 전체의 지식체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 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디유는 바울을 붙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에 처음에 자기가 씨를 심을 때, 그 로마의 거대한 낭거를 자기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그는 믿었을 뿐이에요. 그는 그것을 진리를 다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해가 돼? 그런 것처럼 역사는 언제나 이 작은 진리, 매 순간 발생하는,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주체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라는 거. 얼마나 기독교적인 거야, 여러분.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은 언제나 인간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여러분. 맞죠? 신이 팔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은 언제나 인간을 통하여 우리의 실천적 행위를 통하여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 절대 다수가 지식체계를 쫓아 전부 다 아니라고 해도 이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부분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전체의 지식체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혁명적 진리. 그래서 진리는 운동하는 것이요, 결코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언어를 통하여, 그 주체의 언어화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상황 속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실천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디우가 가르쳐주는 철학의 주체 개념입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슨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을 단행할 수 있는 이런 자들만이 주체를 가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딴 사람들은 그래서 딴 사람들은 좀 왜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개념을 갖고 일상성의 개념 안에 빠져있음, 호기심, 잡담으로만 규정했던 이것을 바디우는 어쨌든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사회의 존재론적 질서를 국가와 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다수와 국가의 통제 안에서 그 국가를 떠받치는 그러한 일관적 다수를 나눔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사회 철학, 사회 윤리학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디우가 하이데거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사건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건은 역사적인 거고 그것은 존재가 되기에는 언제나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사건 사이에는 언제나 주체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사건과 어떻게 다르냐? 사건은 언제나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존재는 기존 질서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요. 대부분의 국가 권력에 힘입어서 상황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 사건을 무시하고 뭔지도 모르고 무효화시키고 없앨라 그래. 그러나 비일관적 다수에 의해서 이 사건은 역사적인 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로서 드러나게 되고 이들에 의하여 끊임없는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또다시 상황 속에 자리매김되게 된다는 것.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이 사건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질서의 존재를 끊임없이 바꾸어 놓는 기존 질서와 국가의 진리는 작은 것이지만은 국가의 엄청난 그 편재적 힘보다 더 센 게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진리는 이 상황의 상태 안에서 전체 구조를 못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러나 그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입하는 자, 끊임없는 시도, 이게 바로 바디우의 윤리 철학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국가적 상황이든 자연적 상황이든 특정 상황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이 자리매김을 통하여 끊임없이 절대 다수가 그것을 이 진리를 이제는 지식으로 인정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자, 에른스트 블로우가 말하듯이
레닌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꿈을 꾸는 자, 신앙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이 혁명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새벽이 오고야 말리라. 막스도 꿈꾸는 자였잖아. 그 새벽이 오면은 헤겔의 그 늙어 빠진 변증법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혁명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야, 이것을 바울의 어떤 그런 개념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신앙. 그래서 이 주체는 언제나 사건의 혁명적 특성을 통하여 태어나는 것이요, 진리는 그 사건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고, 사건이 진리는 아니지만 끊임없는 주체의 개입에 의하여 사건은 진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바디우의 레트로의 레벤느멍, 이 존재와 사건, 존재는 언제나 사건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사건과 존재 사이에 언제나 이제 주체가 있는 겁니다. 이 주체는 끊임없는 실천을 통하여 사건을 존재화시키는, 그래서 이 사건을 새로운 진리로서 상황 속에서 기존 질서의 상황을 바꾸어 놓고 새롭게 자리매김되어서 기존에 있었던 존재를 언제나 새롭게 하는 존재.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또 혁명가랑 연결이 되는 거군요. 참, 꿈꾸는 자. 여러분, 세 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저녁 강좌에서 예도는 바디오 하이데거를 비교하는데 아주 재미있을 것 같죠. 그 강좌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